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김민식의 내 몸을 바꾸는 평생 루틴의 저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호수 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왜 목이 살짝 피곤해서 그래? 제가 바쁜 하루? 작가님보다 바쁠 리가 없지요. 예, 왜? 바쁠 리는 없고요. 예, 제가 최근에 또 요즘에 가족들이 다 돌아가면서 또 감기하고 이게 요즘에 그 코로나가 맴인가 하는 변종이 유행한데 그거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온 가족이 쫙 돌아가지고. 근데 요즘 날씨가 좀 희한하기는 해. 네, 갑자기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번에 좀 증상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초에 그 축농증이 급성으로 와서 고생을 기침도 오래 하고 꽤 했는데 그거 끊는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다시 도져가지고 다시 항생제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초기에 먹으니까 항생제가 잘 붙나 보네요. 네. 지난번에 한번 버티다가 제가 큰 코 다쳤잖아요. 아, 그렇지. 예, 아무나 버티는 게 아니라고. 예. 그리고 오늘 우리 김 작가님께서는 도곡 정보도서관 단골 손님이란 타이틀을 버리시고. 네. 예, 제가 오늘 예스24 이제 새 책 내고 북토크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성황리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았던 건 이제 이미 이제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일주일이 좀 넘어서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부지런하시다. 너무 좋았던 게 이게 이제 제가 말 그대로 이제 나이 들수록 건강해지는 습관의 힘이라 그래서 건강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책에 담았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분 중에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건소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보고 이렇게 되게 좋았다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들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은 잘 안 가는데 사람들이. 근데 저는 사실 보건소에서 몇 년 전에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대사증후군에 조짐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몰랐는데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네. 근데 그게 2년인가 3년 연속 제가 이제 공복 혈당이 이렇게 높은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로 나온 거죠. 그랬더니 서초보건소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와서 이걸 좀 이 대사증후군 이 조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석 달마다 한 번씩 이제 공복 혈당 재고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막 여러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다양한 운동들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문자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며칠에 한 번씩 오늘 혹시 운동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식사 조절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막 그걸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 사실 쓰면서 그랬던 게 보건소에서 연락받고 다니면서 제가 막 몸을 좀 그걸 해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더 이상 연락이 안 와요. 관리가 끝났거든. 왜냐하면 지금은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가서 정상 단계로 갔으니까.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책에 썼더니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을 하면은 안 온대요. 보건소에서 연락하면. 그런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아프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약이나 주사, 수술로 고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아프기 전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가면 아프기 전에 가서 습관을 교정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쉬워요. 아프고 난 다음에 몸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에 습관을 교정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 책에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루틴들을 소개해서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정말로 책 쓴 보람을 빵빵 느낀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한 번도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서초구청이 일을 되게 잘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모든 보건소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었고 제가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그 작업실을 제가 그 강남역 옆에 있는 조그마한 작업실을 하나 얻은 적이 있는데 그 작업실의 위치가 이제 그 서초구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하여튼 제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고 저도 사실은 가서 좀 놀랐어요.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보건소에 갔더니 몇몇 가지 다양한 운동기구들 있죠. 네. 탄력 밴드라든지 뭐 이런 거 운동기구들 주면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하고 그리고 가면은 영양제도 주고 비타민 D 막, 이런 것도 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야, 나라에서 내 몸을 챙겨주시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라 아닌 것 같아. 지자체인 것 같은데. 지자체야? 이것도 지자체. 아니 근데 서초구가 약간 재밌는 게 저는 강남구에서도 살아보고 서초구에서도 살아봤는데 이 둘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강남구가 조금 더 인구 구성이 젊어요. 네. 왜냐하면 강남구는 약간 교육에 특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중고생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이제 이 대학 입시 준비하는 동안 전세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 끝나면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이제 전세 빼서 이사를 가시거든요. 약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서초구는 그냥 쭉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남구보다 고령 인구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그런 면에서 그런가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근데 내가 사실 오늘 그분한테 그랬어요. 원래 다른 분들이 보건소에서 연락 오면 못 가는 이유가 있다. 직장 다니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보건소에 평일날 어떻게 가요? 못 가잖아요. 나 연락 주면 갈 수 있는데. 나는 근데 내가 퇴직한 상태였고, 그리고 저는 은퇴 후에 내 삶의 제1 목표는 건강관리였거든요. 네. 저는 은퇴 후에는 건강을 어떻게 지키면서 하느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고, 하여튼 그 대목을 책에 썼는데, 마침 이렇게 하고 되게 재밌었던 게 오늘 이쪽 보건소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다들 얘기를 하시는 게 책이 되게 의학적으로 검증이 잘 돼 있다. 제가 뭐 한 150권 정도의 책을 읽고 그 책들에서도 서로 교차 검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조언들을 저는 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되게 저자로서 책을 한 권, 새 책을 낸 저자로서 뿌듯한 하루였어요. 제가 살았던 마포구, 성북구, 그리고 우리 인천 서구에도 보건소가 있을 텐데 저 건강검진 결과는 연락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연락 주시면 연락 좀 주세요. 연락이 없는 거는 건강하니까 연락이 안 간 거지. 저 이상 수치가 항상 그렇게 계속 나와요. 근데 저는 앞으로 지자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하는 것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거 사실 다 그냥 가면 다 무료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니까 전 당뇨 후간이라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왜 우리가 병원 가면 약간 좀 이렇게 문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은 뭐냐면 이미 아픈 사람이 와서 치료를 받는 공간이지 아직 아프기 전 사람까지 이 습관 관리까지는 안 해주잖아요. 네네. 난 이거를 보건소에서 조금 더 다양한 전국의 지자체들에서 사업을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뭐 보람찬 하루를. 이번 주는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저는 사실 지난주가 4월 12일부터 이 19일까지 이 한 주간이 도서관 주간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부여도서관에 가서 이제 충남 부여도서관 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16일 목요일에는 이제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강의했는데 마포 중앙도서관 갔더니 끝나고 네. 이제 사인 받으러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내가 빌린 책의 이 애청자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박동원 부장님의 근황을 물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성북구 사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박동원 부장님이 네. 요즘 그거 가능하죠. 제가 이제 이거 내가 빌린 책에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잖아요. 네. 마포 중앙도서관 가서 강의한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신청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성북구에서 일부러.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하신 얘기가
박동 부장님이 우리 방송에서 그 기름 도서관이라든지 막 이렇게 그 아리랑 시내센터, 아리랑 영화도서관 이런 얘기할 때 너무 반가웠다. 우리 동네 반갑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이사 가셔서 아쉽다. 네. 성북구가 참 좋은 동네인데. 좋은 동네입니다, 성북구. 네. 그런 얘기를 네, 보건소 연락은 하셨어요. 안 왔지만 좋은 동네. 많이 맺혔네. 삐졌어. 근데 삐졌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네. 화요일 날 부여 갔다가 네. 부여가 완전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부여 가본 적 있어요? 부여 부여 저 왕릉 입구 하지 않아요? 아닌가? 그렇죠. 가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백제의 이제 수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백제는 이제 한성 백제라 그래서 왜 우리가 아는 저기 잠실에 몽천 토성이 있고 거기가 사실은 왜 백제 이 유적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고구려가 이제 막 이렇게 영토 확장하고 그러니까 남하에서 한강 이남을 저기서 남하에서 부여에서 사비성을 이제 짓고 거기서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가서 와, 부여에 이런 멋있는 유적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마침 제가 갔던 부여 도서관이 네. 그 바로 옆에 걸어서 5분 거리에 부소 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소 산성이 그 시절에 마지막 왕궁의 터예요. 네. 그래서 부소 산성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백마강이 있고 낙화암이 있어요. 산성 안에 있는 거였어요? 나 부여에 그 롯데 리조트라고 행사만 하고 왔나 보다. 제가 주변에 안 갔나 봐요. 네. 부여를 오시면 사실은 네. 이 부소산성 가봐야 되고요. 네. 부소산성 안에 있는 낙화암, 백마강 네. 이런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괜찮은 게 이제 정림사지라고 있죠. 우리가 아는 그 왜 백제 정림사지 석탑 교과서에 나오는 그 정림사지가 있고 근데 이게 다 걸어서 갈 만한 위치들에 있어요. 네. 부소산성이랑 정림사지랑 또 하나 멋있는 곳이 궁남지라고 하는 이제 그 연못이 있는데 되게 독특한 그 시절에 이제 이 물을 그래서 만든 연못 되게 좋았고 제가 진짜 이번에 가서 저는 그냥 가서 이렇게 도서관 갔더니 도서관 관장님이 저한테 네. PD님 혹시 서울 가시기 전에 조금 시간이 되시면 오후에 국립부여박물관에 꼭 한번 가보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저 갔다가 와 깜짝 놀라셨구나. 깜짝 놀랐어요. 일단 박물관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캄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캄캄하지? 그래서 봤더니 미디어 아트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요즘 그래서 박물관들의 미디어 아트 화려하죠. 죽여 화려해. 그러니까 1층 딱 문 열고 들어가면 1층에 있는 그 커다란 중정 같은 곳을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벽하고 천장하고 막 이런 데 사방으로 360도 완전히 이제 이걸 영상들을 쏘아서 하는데 백제의 어떤 유물을 가지고 이제 이 디지털 아트로 표현을 했는데 너무 멋있었고 또 백제 금동 대향로 이게 그러니까 향로인데 와, 나 이번에 가서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990년대 이게 발굴이 된 이제 이 유물인데 가서 보고 와, 백제가 그 시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문화적 어떤 힘을 가진 예술적 역량을 가진 나라였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근데 그 한 관이 따로 있어요. 백제 금동 대향로 관이 있는데 이거 그냥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부여 가서 부여 박물관도 좋았고 약간 우리는 왜 흔히 그 여행 그러면 경주를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 삼국시대 이 그러면 경주. 근데 저는 백제가 이 역사가 500년이 됐더라고요. 네. BC 뭐 십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비류 온조가 맨 처음에 이제 나라를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사비성까지 이렇게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이렇게 그 할 때까지는 구군이 다 할 때까지 거의 500년 가까운 그였는데 이 백제의 그 기운이 서려 있는 부여라는 곳 저는 도서관 강의 때문에 갔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여행으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였어요. 아까 그 부여 도서관인가요? 부여 무슨 도서관? 그냥 부여 도서관이에요. 부여 도서관. 이 도서관 자체도 조그매요. 근데 도서관은 아주 작고 근데 여기가 이제 새로운 여기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부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예요.
아하.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는 왜 5층 이상 고층 건물을 못 세워요. 그래서 옛날 도서관 건물이 작은 게 그대로 있는데 마침 저기 그 부여에 약간 신도시 같은 어떤 새로운 동네로 신축 이전해서 이렇게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본 도서관은 그냥 정말 아기자기한 옛날 제가 다니던 그런 시골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고, 재밌었어요. 그래, 경주는 사실 좀 멀고 서울에서 많이 붐비고 때로는 맞아요. 많이 관광지화돼 있잖아요. 부여는 좀 덜할 것 같고. 그리고 그치? 여기가 이 서울의 남부 터미널에서 네. 양재역 그 위에 바로 위에 있는 3호선 남부 터미널에서 부여 가는 버스가 있는데 네. 우등고속이에요. 가면은 네. 한 2시간이면은 도착하는 거리고 그래서 저는 당일치기로도 되게 좋은 여행지가 될 것 같아요. 부여는. 철도로는 안 가죠? 철도가 없더라고요. 거기가.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3권의 책. 이번 주 읽은 책들도 대박인데, 일단, 네. 제가 사실 항상 새 책 내고 나면 제가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책을 썼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이 이제 예스24 북토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도 건강 관리 책을 또 계속 읽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저의 이 북토크에 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네. 책을 아직 읽지 않은 분들이 있고, 책을 읽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책을 읽고 오신 분들에게는 내가 책 속에 있는 얘기만 하면 그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뭐야, 이거, 책에 있는 얘기만 하네? 실망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분야의 책을 읽고 그 후에 새로 깨달게 되는 거에 대해서 또 강의 내용에 추가를 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읽은 책이 정말 좋은 책이에요. 혹시 그 닥터 프렌즈라는 유튜브 채널 아시나요? 몰라요. 정말 괜찮은 채널이에요. 이게 그 의사분들이 왜 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네. 가장 먼저 빵 뜬 어떤 채널이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닥터 프렌즈 채널을 이제 즐겨봤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서 이제 공동으로 진행하는 채널인데 거기에 한 분이신 그 우창윤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약간 비만 관리 관련해서 이렇게 이 의료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살찌지 않는 몸.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몸이 어쩌다가 다 같이 이렇게 살찌는 몸이 되었는가. 근데 이 살찌는 몸을 살찌지 않는 몸으로 바꾸자 이런 그건데 사실 우리의 몸이 살찌는 몸으로 바뀌는 이유는 간단한 거죠. 세상의 변화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을 걸 얻으려면 몸을 움직여야 했고 그리고 해가 지면 컴컴해져서 자연스럽게 잠을 자야 했고 그리고 당분과 지방이 풍부한 즉 달고 기름진 음식은 쉽게 접할 수가 없는 귀한 에너지원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냥 소파에 누워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거의 모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인공 조명과 TV,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밤은 낮처럼 환하고 그리고 당과 지방은 이제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에너지원이 되어서 자, 문제는 인간의 몸이 진화해온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진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의 몸은 저절로 이렇게 살찌는 몸이 되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살찌지 않는 몸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비만 관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수면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수면 얘기. 사실 수면이 모든 것의 지금 중심으로 요즘에 특히 많이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왜? 박동 부장님 어떤 면에서 그걸 또 깨닫고 있어? 요즘에 저도 이제 보는 그런 책이나 유튜브에서 제일 기본으로 강조하는 게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특히 중년 이후의 문제들이 다 거기서 비롯된다. 예,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뭐 호르몬 지난번에 호르몬 책 맞아요. 소개해 주셨잖아요. 제가 호르몬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도 그런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사실 나이가 한 40, 50 들면 가장 먼저 그 곤란을 겪는 게
자다가 수면. 여러 번 깨고 맞아, 잠의 질이 맞아. 떨어지는 거를 가장 먼저 사람들이 체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이게 잘 나오던 게 이때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거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았었는데 결국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그래서 수면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대표적인 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은 요즘에 이제 그 수면 다원 검사가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검사를 요즘에 건강보험에 지원하잖아요. 그게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수면을 이제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지. 질을 높여야 많은 질환들이 예방된다는 거를 이제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근데 참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어려워요. 많이 이제 어떻게 높여야 된다는 거 알긴 아는데 실천이 어려워요. 정말 쉽지 어려워요. 않아. 정말 맞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스마트폰이 또 큰 방해 요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도 요즘에 건강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수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 수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저는 야식은 무조건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끊어야죠. 그 당연히 끊어야죠. 진짜 이게 잠자기 최소한 2시간,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움직여야 돼요. 낮에 전혀 안 움직인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낮에 움직일 때 피로 물질이 쌓이면서 머릿속에 뇌로 자꾸 신호가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많이 움직였고 피로하니까 자 이제 자야 돼라는 신호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낮에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히 일하고 출퇴근도 승용차로 하고 왔다 갔다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호가 안 쌓인다는 거죠. 뇌에 피로하니까 이제 자야 된다라는 신호가 제대로 안 가고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잠자기 전에는 빛을 차단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그 권하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예를 들어서 그치. 이제 맞아. 그 자기 한 3-4시간 전에는 위를 비워야 되는데 그때까지 뭐 식사 다 끝내서 위를 비운 채로 자야 된다. 낮에 햇빛을 봐서 멜라토닌을 생성을 해야 된다. 낮에 움직여서 피로하게 해야 된다. 암막 커튼을 써서 어둡게 해야 된다. 그렇지. 된다. 제가 하라는 거에 한 90%는 제대로 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성공하기 쉽지 않은 게 수면의 질을 중년 이후에 높이는 거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서 사실 이제 의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 실천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막 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노력하는데 안 되는 분들은 예.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 들어도 그러니까 사실 몰라서 못하나 정말 그렇지. 힘들다. 예, 그거죠.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책에서 수면 부족이 이렇게 가져오는 어떤 연쇄 작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수면이 부족하면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그러면 열량이 높은 단맛과 기름진 맛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고 그러면 그걸 이제 먹다 보면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고 혈당 상승이 이어지면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데 이게 지방이 어디로 쌓이냐면 내장뿐만 아니라 근육에도 쌓이는 거죠. 혈관에도 쌓여요. 혈관에도 쌓이고 그러니까 간으로 흘러 들어가면 지방간이 되고 근육성으로 흘러 들어가면 마치 고기에 마블링이 생기듯 이제 근내 지방이 되고 그러면 근육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걸 보고 깨달은 게 제가 사실 30, 40대 PD로 일할 때 드라마 촬영할 때는 진짜 잠을 못 자거든요. 미니 시리즈 할 때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일하니까 그때 내 체형은 약간 ET 같았거든. 그러니까 배는 볼록 나오고 왜냐하면 내장 지방이 증가하니까. 근데 팔다리는 가늘어. 근육이 감소해서. 근데 이 모든 게 수면 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많은 이제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책은 사실은 일반인보다 오히려 비만인을 위한 책이에요.
이미 살찌는 몸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이를테면 이제 보통 다른 책에서는 건강하기 위해서 뭐 운동을 뭐 근력 운동 하루에 1시간, 뭐 유산소 운동 30분 이렇게 하라 그래 돼 있잖아요. 네.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만인은 그렇게 운동하면은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비만인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살을 빼겠다고 음식을 바로 굶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올라가.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딱 밥 먹고 나서 식사 후에 10분만 걸으라는 거예요. 식사 후 바로 우리 박동부장 요즘 하는 게 왜 그 회사에서 건물 이렇게 계단 오르기 1층에서 13층까지 올라가죠. 와, 1층에서 13층 힘들지 않아? 근데 계속 하니까 별로 힘든 건 없는데 문제는 효과가 또 그것도 그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서 네, 저는 그러고 나서도 아침을 이제 흰밥을 먹고 나면 그러니까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계단을 그렇게 직후에 오르고 막 그렇게 해도 오전에 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슐린 쇼크 뭐라 그러죠? 급히 오르는 게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아하. 운동이 부족한 건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달라요. 실제로. 예. 더 많은 맞아.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살찌지 않는 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세상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다들 살찌는 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책, 그 밤과 나침반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이게 오늘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오늘 같은데? 소개하는 책의 저자들이 다 유튜버들이에요. 이 책은 하와이 데저텍이라는 유튜버 혹시 알아요? 예. 하와이 데저텍 이분 되게 유튜브 되게 그 잘하시고 유명한데 이분이 하와이 데저텍이 쓴 책이 밤과 나침반이에요. 야, 제목 참 멋있다. 밤과 나침반.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멋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사실은 몇 권의 책이 나와요. 네. 이를테면 이웃집 백만장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이런 몇 권의 책을 이제 소개하면서 네. 이분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는 마치 밤에 이렇게 그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런 밤을 갈 때 북극성 어떤 별을 보고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흐린 날에는 별도 못 보잖아요. 네. 그럴 때는 나침반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나침반 같은 좋은 책들이 있다. 이웃집 백만장자라든지 뭐 데일 카네기의 책들 이런 책들을 이제 이분이 소개해 주시는 건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방금 전에 그 살찌지 않는 몸하고 너무 겹치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딱,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딱 싶은 대목이 있어서 그 대목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바다 거북이하고 육지 거북이 있죠. 같은 네. 거북인데 네. 생김새가 다르대요. 이를테면 바다 거북이는 헤엄을 잘 칠 수 있게 앞발이 노 모양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육지 거북이 혹시 봤어요? 걔는 발에 발톱이 있어요. 나는 그 육지 거북이를 이제 그 동물원이나 이렇게 그 생태관 같은 데 가면 있는데 얘가 그냥 이 갈라파고스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다니는 땅에서만 사는 거북이 있거든요. 얘는 발톱이 있어서 기어 다니는데 적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둘이 원래 바닷속에서 살던 거북이 육지로 나와서 얘가 발톱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데 이 기간이 얼마냐? 몇백 년, 몇천 년 정도가 아니라 몇천만 년이 걸려서 이렇게 완전히 몸의 형태가 달라지고 진화를 했다는 거죠. 네.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달라지는데 지금 현대의 인간은 너무 갑작스럽게 환경의 변화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하루 종일 앉아서 화면 보면서 손가락 두드리는 행위는 100년도 되지 않았고 50년 전만 하더라도 왜 자판 두드리는 게 아니라 글자를 손으로 썼고 그리고 왜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직업도 100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네. 다들 공장에서 서서 일했었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지금 갑작스러운 이 세상의 변화를 몸이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근데 나는 수십만 년, 수만 년, 수천 년이 걸려서 일어나는 진화를 우리가
우리 생애 주기 안에서 30년, 40년 안에 우리가 이걸 해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어떤 루틴을 하나 정해서 하루의 시간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가장 많이 반복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찾아서 그걸 내 삶의 어떤 습관들을 바꾸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밤과 아침반은 자기계발서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 책들, 좋은 책들에서 길어 올린 이제 지혜를 통해서 소개해 주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 책도 밤과 아침반도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대저택 이 분이 투자 맞아요. 쪽 유튜브 하시는 분이죠? 맞아요. 원래는 재테크 투자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소개하는 첫 책도 이웃집 백만장자를 소개를 해줘요. 이웃집 백만장자란 책 혹시 읽어봤어요? 저 그거 그냥 TV 프로그램 제목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거 그 책으로 있고, 근데 이게 미국의 그 수많은 이 백만장자들의 실제 삶을 이제 통계로 이렇게 그걸 해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례를 거한 건데, 저는 그냥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이 하와이 대저택이 추천한 글귀가 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소유한 것들에 감명을 받지는 않는다. 그들이 성취한 것에 감명을 받는다. 항상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돈을 쫓아다니지는 마라.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물론 이게 시간은 오래 걸려요. 나 요즘 내가 이런 자기계발을 써나 이런데 좀 물렸나 봐요. 왜? 난 별로,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고 새로운 게 새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 솔직하게. 좀 물렸나 봐. 그럴 수 있어. 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내가 요즘 나는 지금 이번 주에 일단 밤과 아침반 읽고 그리고 살찌지 않는 몸 2권을 읽었잖아요. 네. 이 2권을 일주일 내에 싹 다 읽었거든요. 네. 거의 살찌지 않는 몸은 이틀 만에 다 읽고, 이게 내가 이렇게 이 책들을 빨리 읽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거 사실 쉽지 않은데. 내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책을 썼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이 분야들에 대해서 각각 책을 쓰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웃집 백만장자가 사실 내가 재테크 책 쓸 때 되게 많이 참고했던 책이었고 백만장자 시크릿도 여기서 소개를 해주거든요. 네. 사실 시크릿 얘기하면 사람들 되게 막 경기하면서 나 솔직히 되게 싫어하는 책이야, 그치?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시크릿 류의 어떤 책도 나는 필요한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그러니까 이 자산 관리와 건강 관리에 대한 책을 쓰면서 내 나름의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책들을 다시 읽어도 나는 너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다시 확인해 주거든. 근데 나는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예. 나는 그래서 이번 그 2책이 좋았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나의 그 일상을 즐겁게 해준 책은 마지막 3번째 책이에요. 소설이에요. 네. 그래, 소설 하나 읽어줘요. 왜냐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은 이제 자기계발. 그렇지. 예, 다양한 문제의 자기계발 전문 작가란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 왜냐면,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많은 양을 갖다가 그 읽고 쓰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그거잖아요. 좋은 얘기도 자꾸 여러 번 들으면 잔소리처럼 들린다. 이 자기계발서라는 게 사실은 읽는 사람한테 그렇구나. 사실은 반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당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계속 옆에서 바르게 살라 뭐 하라 계속 자소리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래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계발서에 물리는 거거든요. 건강 서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투자 서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이 투자 유튜브도요. 슬럼프가 와요. 너무 내가 이 반복되는 끝없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 다 옳은 얘기인데 너무 옆에 선생님을 계속 모시고 사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나는 박동 부장님 책이 재밌는 게 뭐냐면 책은 그러니까 그 책의 저자는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했고, 자, 그래서 책의 핵심은 자기 주도성이죠. 내가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는 만큼, 읽고 싶은 만큼만 읽으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같은 분야의 책을 계속 끊임없이 읽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의지력이 그렇게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무슨 말씀을. 국가대표급입니다. 국가대표급.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의지력이 약해질 때마다 하는 건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건강 관리를 계속 지금도 하면서 힘들 때 있거든.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라고 싶을 때 살찌지 않는 몸을 또 읽으면 그렇지. 이 건강 관리가 앞으로 노후 고령화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거지. 이런 걸 나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 각인시켜 줄 수 있어서 나는 이걸 계속 읽거든. 근데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영어 책 한 권 읽어봤니? 한 권을 갖다 암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어학 공부에 그렇게 끝을 볼 만큼 끈기를 가진 사람, 그런 분들 정도 되어야 사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계발서를 갖다가 해도 소화가 되는 거지.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끈기 있게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소설도 섞어주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계속 섞어줘야 그나마 한 반의 반쯤 따라갈 수 지금 있지. 이 대목에서 그러면 내가 밤과 나침반에서 또 좋았던 대목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네네. 뭐라고 하냐면 자책 대신 작은 루틴 하나를 시작하자. 결심은 언제든 흐려질 수 있습니다. 원래 결심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책은 뇌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시키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에너지를 루틴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루틴이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장치입니다. 기분이 나빠도 산책을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너무 거창하게 결심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독서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지. 하여튼 끝으로 나 이번 주에 소설, 아직은 사실은 나는 이거 초기 단계예요. 근데 내가 이거 끝까지 다 읽기까지는 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소개하는 거야. 왜냐? 오디오북이에요. 그거 같은데. 헤일 메리 프로젝트. 나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 진짜? 네. 프로젝트 헤일 메리 프로젝트 혹시 영화 봤어요? 어제 봤어요. 영화 보고 소설 읽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소설을 먼저 보고 김 작가님 영화 보셨어요? 나 영화 봤어요. 괜히 봤어.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며칠 전부터 저희 아내가 그 오디오북을 듣고 너무 재밌다고 강추지. 근데 최고의 작품이야. 앞에 부분을 좀 듣기 시작했는데 오디오북을 다 들으려면 14시간 정도 오래 걸려. 되더라고요. 맞아. 근데 앞에 부분만 들어봤는데 한 40분 들었거든요. 근데 야, 이 대단한 책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맞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어요. 영화 안 봐도 된다. 아니에요. 오디오북을 들어라. 반대로 나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예전에 김영하 작가님이 했던 얘기인가 그런데, 영화와 원작 소설이 있다면 그걸 보는 순서는 뭐냐면 영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소설을 읽으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설이 훨씬 더 텍스트가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를 먼저 보고 영화를 보면 무조건 실망해요. 왜냐하면 소설을 읽을 때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화는 캐스팅을 해버리잖아요. 배우를. 네. 근데 내가 생각한 모습과 배우의 모습이 다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영화를 먼저 보고 소설을 보면 사실은 영화는 2시간 반짜리인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소설은 오디오북으로 라디오 드라마로 우리가 듣는데 10몇 시간 걸린단 말이야. 네. 훨씬 더 풍성하고 지금 40분까지 읽었다 그랬죠. 네네. 뒤로 가면 갈수록 나는 지금 한 3시간 분량째까지 듣고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놀랍고 나는 사실 지금 와서 내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아까 왜 박동 부장님은 영화 보고 실망했다 그러는데 네. 나는 감독이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구나. 뭐냐면 이 방대한 내용을 어차피 10몇 시간짜리 영화를 만들 수는 없고, 뭐, 피터 잭슨처럼, 이 반지의 제왕, 뭐, 이렇게 3부작, 3시간짜리 영화 3부작을 만들 게 아니라면야. 결국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줄였구나. 근데 나는 그 각색은 영화를 만드는 각색으로서 나는 그 노력도 나는 되게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프로젝트를 그 영화 만드는 프로젝트를 받고 했던 연출가나 각본가 노력을 했겠죠. 한데 저는 이거는 더 큰 기획 쪽의 미스라고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너무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부분만 들었지만 저희 집사람은 이제 전체를 다 들었는데 생략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그렇지. 예, 맞아. 그래서 맞아. 이거는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 게 아니라 드라마로 차라리 한 10부작, 10부작 드라마. 16부작의 시리즈를 미니 시리즈물을 만들었어야. 그게 3채지. 3채 같은 경우가 넷플릭스 드라마가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거의 왜곡에 가까운 생략이 일어났다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정말 아까웠고, 근데 이 오디오북은, 그러니까 저는 전자책을 갖다가 그냥 눈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듣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음향 효과나 이런 걸 정밀하게 계산해서 만든 오디오북이거든요. 그리고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고, 좋았어요. 읽으신 성우들 연기도 너무 좋고, 그죠? 오디오북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거가 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헤일 메리 프로젝트를 이렇게 프로젝트 헤일 메리 아니에요? 바뀐 것 같은가? 아닌가? 그런가? 잠깐만 확인해 보지 뭐. 그런가? 이 영문에서는 프로젝트 그래? 나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랑 표현이 다른가? 모르겠다. 하여튼 헤일 메리. 근데 나는 이거 되게 재밌게 이제 읽고 있는데 사실은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맞네.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맞아요? 네네. 프로젝트 헤일 메리.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이 소설을 보면 너무 나는 대단한 게 뭐냐면 첫 시작부터 사람을 빵 때리고 시작하는 거죠. 네. 내가 딱 정신을 차렸는데 난 누구 여긴 어디잖아요. 네. 진짜 난 누구 여긴 어딘데 그 여기가 보면 볼수록 너무 이상한 공간인 거야. 이게 아무리 봐도 지구 같지가 않은 공간인 거야. 근데 여기가 지구가 아니라는 거를 나는 왜 알고 있는 거지? 나는 내 직업이 뭐길래 이걸 알고 있는 거지? 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이 죽여요. 저는 정말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여러분이 영화를 보셨다면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소설을, 근데 나는 지금 되게 아쉬운 건 내가, 이게 활자로 나와 있으면, 물론 종이책이 있겠죠.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밀리의 서재에는 오디오북만 올라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밀리의 서재에 전자책까지 같이 있었대요. 근데 왜 전자책은 사라졌지? 밀리의 서재에 그런 게 있는데, 영화가 개봉을 하면 전자책을 내리는 그런 행태가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비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이제 사실은 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종이책이잖아요. 네. 난 너무 지금 뒤가 궁금한데 그럴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사실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 딱 한순간밖에 없어요. 언제냐면 버스 타고 지방 갈 때, 난 이번 주에 이제 부여갈 때 이걸 들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재밌어도 나는 왜 고속버스 타면은 살짝 멀미를 하면서 졸음이 오잖아요. 그치. 듣다가 잠들었어. 근데 문제는 얘가 한 챕터가 1시간이에요. 이거를 넘기기가 미세 조정이 어려워. 그러니까 10분, 20분 단위로 이걸 옮기기가 없어. 5초 앞으로만 넘어가.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내가, 이걸 종이책으로. 근데 그때 하여튼 워낙 오디오북으로 라디오 드라마를 잘 만드셔서 끝까지
견디면서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아, 이미 읽고 계시구나. 네. 이게 아마 그 영어로 된 그 오디오북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랑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우리가 그냥 프로젝트 헤일메리 막 서로 얘기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낯설 수도 있는데, 영화 마션. 아우, 마션의 원작자 맞아요. 소설이 쓰신 소설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부모님들은 과학자, 본인은 개발자. 네, 그래서 그 개발 현업에서 게임 개발도 하시고 있다가 나 글을 쓰고 싶어. 그래서 글쓰기로 외도를 해서 수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 쓴 게 마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마션으로 성공을 거둔 뒤에 다시 쓴 소설이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 아, 죽이는 작품이에요. 죽이는 작품입니다. 예, 정말 진짜로 길이 남을 아는 죽이는 작품이. 마션도 좋아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작품이 마션을 살짝 뛰어넘는 것 같아요. 소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는 확실히 마션. 영화는 마션이다. 마션입니다. 알았어. 네. 영화는 마션. 박동부님 어떻게 이번 주에 또 재미난 거 뭐 이렇게 읽거나 소개해 주실 얘기 있나요?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제가 이거는 이제 유튜브로만 책의 저자가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리고 이 책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름에는 그 새벽 등산을 하거든요. 그렇지. 오랜만에 이제 청서산행 들으면서 한 2시간 우리 이제 인천에 원적산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오,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을 리가 없죠. 동네 산인데. 동네 산인데. 저는 이제 계양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천 로컬들이 이제 많이 가는 그런 그 인스타 그 있습니다. 거기 원적산이라는 데가 있다. 오케이. 원적산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그 인천에 그 스타트업인데 그러니까 인천 로컬 문화 플랫폼 같은 그게 그때 한번 말씀하셨던 거기 가 보면 항상 그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말에 왜 서울 가? 한두 시간씩 기차 타고 왜 주중에도 힘들었는데 출퇴근하느라 주말까지 그래야 돼. 우리도 인천도 뭐가 있단 말이야. 그거 되게 좋은 컨셉이다. 이런 유해. 주중에 서울까지 출퇴근하느라 힘들었는데 굳이 주말까지 서울에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인천에 갈 만한 곳 막 이렇게 막 발굴하시고 막 그런 거 있습니다. 눈물 납니다. 이렇게까지 파내야 나오니까. 근데 이 원적산이라는 데가 있다. 계양산만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어땠어? 일찍 일어나서 가봤는데 좋습니다. 그래? 아니, 당신 우리 동네 그 매봉산 왔다가는 막 비웃고 그랬잖아. 이게 무슨 산이냐. 원적산이 매봉산보단 큽니다. 그래? 알았어. 매봉 언덕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시고요. 알았어. 우리 원적산은 인천에 우리 원적산이야. 알았어. 계양산에서 뻗어나온 줄기 그리고 저기 한북정맥인가 한남정맥인가 그것까지도 연결이 된대요. 그 써 있었어. 근데 원적산은 마치 어지간한 집에 다 가보면 족보로 가보면 다 조선왕조 이씨 왕조하고 어떻게든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어지면 이어질 것 같아. 이어지는 거지. 그래. 멀리 지도로 보니까 연결돼. 200m는 안 돼요. 186m 해발. 알았어. 근데 이제 그래서 좀 힘들려고 하면 그냥 봉우리가 나와. 올라와 있어. 정상이야. 정상이야. 좋네. 그래서 지금 좀 이게 몸도 안 좋잖아요. 이럴 때 갈 만한 산이고요. 대신 계양산보다 훨씬 나무들도 조밀하게 잘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적산 공원, 그리고 나비공원, 산 밑에 있는 이 둘레길을 인천 둘레길 3코스는 연결 되는 그 중간중간에 공원들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공원 넓고 나비공원은 5월달부터 나비가 들어있는 식물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인천에도 이런 세련된 공원이 할 만한 우리 원적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걸으면서 아주
알찬 유튜브를 한 4개 정도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제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것이 홍성국이라는 분 아시죠? 아, 수축사회 홍성국 저자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아, 저는 수축사회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장 잘 짚어낸 책 중 하나라 생각하는데, 근데 홍성국 저자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나요? 저는 이제 홍성국 요 선생님, 이분이 사실 그 대우증권 사장 출신. 맞아요. 증권맨인데, 사장 출신인데 2016년인가? 2014년에 세계가 일본된다라는 히트작을 한번 내신 적이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그 책은 못 읽어봤어요. 이분이 이름을 작가로서, 그러니까 증권맨이 아니라 작가로서 이름을 날린 첫 번째 책이 세계가 일본된다예요. 그러니까 그 초고령 사회, 그리고 경기 침체, 장기 침체. 이게 이제 일본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구나. 잃어버린 10년 이런 잃어버린 얘기. 30년. 예. 근데 이게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결국은 모든 다 나라들이 다 겪을 일을 일본이 먼저 겪은 거다. 그래서 그게 약간 수축 사회의 메시지도 비슷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렇습니다. 경제가 위축된다, 경제 활동이. 맞습니다. 그게 수축 사회. 저는 수축 사회를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예, 수축 사회도 그 뒤에 이제 또 히트를 친 책이고요. 한 9권을 벌써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국회가 아니라 이전 국회 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업계 하면은 그 동안은 이제 진보 정권 하고 좀 멀었잖아요. 그런데 투자업계가 그저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가 일본된다를 2014년에 쓰시고 2016년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원래 이분 별명이 증권가의 미래학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학자? 미래학자. 미래학자. 네, 다 그렇잖아요. 수축사회. 세계가 일본된다. 맞아. 워낙 다독가인데다가 그걸 엮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현실 미래학자, 현장 미래학자. 자기 경험하고 그런 해안을 녹여서 그런 걸로 이제 이름을 알리시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 들어가서 그 민주당 내에 경제교사,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의원 그만두시고 그래서 해안 리서치인가 미디어 그런 연구소를 차려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시대를 관통하는 이제 거시적인 해안을 녹여내는 책들을 쓰고 계신데 이번에 쓴 책 되게 마음에 듭니다. 더 센 파시즘이라는 책이에요. 더 센 파시즘. 네. 이거 왠지 싸한 제목이다, 네, 그지? 더 센 그러니까 파시즘이 이제 20세기 그 히틀러 요때 이때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끝 무렵에 2차 대전 막 터지고 이러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한 방에 해결할 테니까 인권 같은 거 잠깐 접어둬. 이러면서 이제 무솔리니, 히틀러 이런 애들이 나와서 크게 한번 했잖아요. 그 1차 파시즘이라면은 지금 수축 사회와 파시즘이 만났을 때 이전보다 더 센 파시즘으로 이거 대단한 나올 수 통찰이시다. 있다. 예, 진짜 대단한 통찰이세요. 대단한 통찰이다. 그 책의 이제 겉표지에 보니까 밑에 이렇게 돼 있어. 수축 사회가 파시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선택은 히틀러인가 루스벨트인가. 예. 그래서 히틀러하고 루스벨트 비교 얘기가 여기 오늘 그 팟캐스트에서도 좀 나왔고요. 이게 어디에 나온 팟캐스트였더라, 근데? 그거를, 유튜브 뭐였더라? 나중에 링크를 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올려주세요. 왜냐면 따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거 박정호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손경제 중에서 저녁 시간에 하는 박정호 교수가 진행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는 아침에 이제 이진우 기자가 하는 거, 저녁에 박정호 교수가 하는 거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제 유니버스 체제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출연하신 내용이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워낙 여러 가지를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좀 섞이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9년, 30년에 이제 세계 대공황이 오잖아요. 그때 굉장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미국과 독일과 여기서 지도자를 6개월인가 차이로 전혀 반대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아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뽑은 겁니다. 양쪽 다. 한쪽은 히틀러, 파시스트를 뽑았고 한쪽은 테오도르 루스벨트. 그렇지. 이전에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 제가 아주 약간 디스하셨잖아. 그건 시어도 루스벨트입니다. 우리가 그래? 네, 우리가 그렇구나. 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한쪽은 테오도르 루스벨트, 한쪽은 이제 누구냐? 히틀러를 뽑았는데 히틀러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수축 사회, 굉장히 사회가 어려워지고 먹을 게 없고 가질 게 없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희생양을 찾아서 뺏어 먹어야 되잖아요. 자원이 줄어들면 그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유태인 이런 사람들을 희생자로 만들면서 전체 사회 문제를 갖다가 내가 한 방에 해결할게. 히틀러 방식의 파시스트였고 파시즘이었고 그게 결국은 처참한 결과로 끝나잖아요. 그렇지. 2차 대전이라고 하는. 루스벨트는 뉴딜을 들고 나왔죠. 그렇지. 예, 같이 사는 방법을 들고 나온 거죠. 조금 더디겠지만. 예.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을 보면 히틀러 쪽, 파시즘 쪽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니까 초기에는 그렇지. 성과가 좋았대요. 그런데 결국은 루스벨트의 체제가 더 이긴 거죠. 더 평화롭게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민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초강대국 미국을 만들고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지금 제국주의 시대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지금의 상황, 뭐 미국이 그렇지. 저렇게 진짜 19세기, 20세기 초 제국주의처럼 행동하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축 사회가 됐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한 방에 해결할 센 놈을 선택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렇지. 네, 루스벨트 같은 선택을 사실은 하는 쪽이 맞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쉽지가 않지. 어떻게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책이고요. 예, 이분 나와서 말씀도 잘하시고 책도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예들을 재밌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를 잘 짚어주셔서 이 책 정말 기대되는 책인데 안타깝게도 많이 안 팔렸나 봐요.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지고 그래서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은 책이고 제가 아까 잠깐 넘어갔던 시어도 루스벨트하고 왜 이게 생각이 안 나니?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그렇지. 시어도는 테디베어의 테드지. 헷갈렸는데 시어도 루스벨트, 그다음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항상 우리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하니까 두 사람 헷갈리는데 저도 이번에 정확히 정리를 해서 봤어요. 시어도는 마초맨. 프랭클린은 인자한 소통가 스타일. 그렇군요. 그리고 시어도는 제국주의 시대 20세기 초. 예, 우리 일본과 밀약을 맺었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주인공. 그리고 팽창주의. 실제로도 뭐 사냥 이런 거 좋아하고. 그렇구나. 완전 다른 사람이네. 예,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공황 이후부터 2차 대전 중간까지 집권하시면서 대공황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사실 이끈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합국의 리더 그리고 고립주의 탈피 대비되죠. 네, 누구하고 누구 대비되죠. 나는 이게 되게 지금 재밌는 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번 주 제가 지난 월요일 4월 13일에 제가 네. 어떤 책의 리뷰를 블로그에 올렸냐면 네네.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라고 하는 책을 제가 리뷰를 올렸더니 네. 거기에 어떤 분이 네. 댓글로 네. 피디님 만약 그러니까 그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가 사실은 이 변질된 엘리트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제이디 벤스나 지금 트럼프 같은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엘리트가 되려다가 좌절한 애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제 약간 폭동 상태로 몰고 가느냐. 근데 피디님 그 책이 재밌었으면 이 책도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추천해준 책이 뭐냐면 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저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이 홍성국 쌤 책하고 네. 지금 이게 약간 전반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뭐랄까 이 학자들이 우려하는 상황, 극단적 소수가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목소리를 높여서 다수를 지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회가 불안정하게 지금 그렇잖아요. 약간 우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이게 뭔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어떤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책을 또 계속 읽어봐야겠습니다. 그 세계가 지금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사실 히틀러, 루스벨트를 뽑았던 시절에 사실은 독일이건 미국이건 굉장히 공항으로 어려웠고, 그리고 그 물건이 대량 생산되고 엄청난 재고가 쌓이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 상황들이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는 사실은 국민들의 그 국가의 전체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총합이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은 히틀러 같은 사람을 뽑은 거고 지금 미국은 우리는 그나마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자생적으로 극복해낸 거잖아요. 그렇지. 예, 맞아.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AI라는 기술이 더 더해지면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이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얘기 들으면서 이분 소아마비 맞아요. 일단 네. 그분이죠. 맞아요. 그분이고요. 이 시어도하고 프랭클린 이 두 사람은 12촌 친척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루즈벨트라는 그러고 근데 노변 담화라고 번역되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그게 전쟁 때 왜 이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국정연설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영어로는 Fireside Chat인데. 그렇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그 벽난로 옆에서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 들려주듯이 거실에 라디오를 놓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현재 지금 문제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거 하더라고요. 왜냐면 보통은 이 권력자는 신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목소리를 전해 듣는 거였지. 직접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 그 대통령이 내 거실에 와서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친근한 목소리로 My friends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공황과 전쟁으로 지친 국민들한테 위로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공황 때 은행들이 이제 줄도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금을 뱅크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때 라디오에 나와서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찬찬히 설명하고 지금 왜 예금 안 빼도 되는지를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뱅크런을 진정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 굉장히 라디오를 두고도 히틀러 정권하고 사용한 방법이 완벽하게 달라요. 히틀러는 괴벨스를 통해서 왜 완전히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라는 게 괴벨스 이론이잖아요. 맞아. 이 라디오를 비싸니까 당시에는 이거를 간단하고 단순한 게 대량 생산해가지고 국민 라디오라는 걸 만들어요. 독일이. 그래서 집집마다 보급을 해놓고
그 짓을 했는데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그거를 인간적인 소통의 도구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연금제도라든지 지금 현대의 복지제도 있잖아요. 네. 그게 대부분 루즈벨트가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만들었던 미국의 기본 근간이 되는 복지제도 있잖아요. 그거를 요즘에 없애고 있답니다. 예, 아이고. 예,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책이었고요. 네, 그래서 꼭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 사실 녹음 시간이 일요일 날 밤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좀 늦었습니다. 우리 김 작가님 원래 이 시간에 자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어제는 제가 저기 부산 또 뭐 강연이 있어서 갔었고, 오늘은 아침에 또 저기 예스24 북토크 때문에 저녁에 잡았는데, 그래도 오늘, 재미난 책들 또 얘기 나누니까 좋네요. 네. 우린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김 작가님 목소리가 쉬었어. 자야 돼. 잘 시간이 됐어. 주무세요. 멜라토닌 그냥 뿜뿜이야. 부럽습니다. 알았어. 멜라토닌. 그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 예.